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척의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한복판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가득 싣고 한국으로 출발하려던 배들이 항구에 묶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된 곳은 단 하나,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이 39km짜리 길목이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유소, 발전소, 공장이 줄줄이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단 한 줄을 올렸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이 나라들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요. 단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트럼프가 던진 청구서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이 상황이 결국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름은 좀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엄청나게 밀접한 곳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란 남쪽 끝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예요. 전체 폭이 160km인데 실제로 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수로는 겨우 양방향 각 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 정도의 거리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 좁은 공간으로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매일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에는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쉽게 말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 자동차 기름, 플라스틱 제품의 원재료,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약 2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3병 중 2병이 저 39km 수로를 통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취업준비생 김 씨가 편의점 알바로 월 120만 원을 버는데 그중 80만 원을 딱 하나의 거래처에서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래처가 갑자기 이번 달부터 못 주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이 지금 딱 그 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히면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는 구조예요. 자, 그럼 지금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 그 방법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어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기뢰까지 설치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3월 11일 하루에만 민간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어요. 태국 국적 컨테이너선, 이스라엘 회사 소유 화물선, 일본 국적 유조선까지. 선원들이 구명정 타고 탈출하는 영상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죠.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아예 미국, 이스라엘 또는 그 파트너들에게 이익이 되는 단 1리터의 석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는 경고도 함께요.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봉쇄 선언 이후 평소 하루 50척씩 지나던 유조선이 0에서 1척으로 줄었어요. 유조선 운임은 보름 만에 3.3배 폭등했고 유가는 3월 9일 기준 WTI 선물 배럴당 111달러를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126달러까지 치솟은 순간도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역대 최고치인 147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만에는 현재 유조선 200척, 컨테이너선 140척, 그리고 선원 2만 명과 승객 1만 5천 명이 꼼짝도 못하고 묶여 있어요. 선주들은 배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해운 운임은 최대 80%까지 올랐습니다. 전쟁 보험료가 치솟으면서 운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한국 기업 유조선 7척도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경유 않는 배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하라고 지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우회 루트를 다 합쳐도 호르무즈 전체 물동량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평가해요. 우회하면 수송 비용이 50%에서 80%까지 상승하는 데다가
대한송유관들의 처리 용량이 하루 원유 물동량 2천만 배럴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태가 단순히 석유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또 글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국가들은 그 통로를 관리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석유를 받아가는 나라들이 알아서 지키고 미국은 지원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분석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위 작전은 미군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임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란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드론 한두 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쉬운 일이라며 작전의 위험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의 인명피해 부담이 큰 이 작전을 다른 나라들에 맡기겠다는 속셈이라는 거죠. 그럼 호출을 받은 각 나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장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건 중국이에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당사국이 즉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했습니다. 외교적 해결과 대화를 강조하며 사실상 거절한 거예요. 물론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장 많은 원유를 받아가는 나라입니다. 물동량 기준으로 37.7%예요. 그럼에도 군사 개입에는 선긋기를 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분쟁이 진정된 후 평화적인 방식의 호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리를 뒀어요. 일본은 고심이 깊습니다.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는 원유 물동량 비중이 10.9%에 달하고 에너지 의존도도 높지만 일본 자위대는 헌법상 전투 임무 수행에 법적 제약이 있거든요. 이걸 극복하려면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요. 그럼 한국은요?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온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하에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미국과 반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북정책 공조 등 굵직한 현안들을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를 늘 강조해왔고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병을 거부하면 이 전체 협상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파병을 결정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란은 한국 교민이나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이란이 드론과 기뢰로 통제하고 있어 군함을 보낸다는 건 전투 지역에 우리 병사를 투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어요. 법적으로도 복잡합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해요. 2020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는 기존 동의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협 포함이라는 단서를 활용해 별도 비준 없이 작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라 군 당국도 별도의 북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할 차례예요. 유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주유소예요. 배럴당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0에서 80원 정도 오릅니다. 지금 유가가 $111를 찍었으니 일상 체감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자동차 기름값부터 시작해 버스비, 택배비, 식료품 운송비까지 도미노처럼 올라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석유화학 공장은 원유가 원재료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요. 발전소는 연료비가 오르면서 전기요금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봉쇄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 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평균 0.68% 상승하고 수출은 0.3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어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수출 5천억 달러 규모의 한국 경제 전반에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시장에서는 해협 봉쇄가 2개월 이상 장기화하면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0%에서 최대 0.4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도 호르무즈발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재고가 급격히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30대 직장인 박 씨가 집에서 매달 공과금 30만 원 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가 50만 원으로 날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어디서 나오냐고요? 월급에서 나오죠?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 전기값, 식료품값까지 다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부매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은퇴 후 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는 60대 최 씨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보통 사람들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방식이에요. 한국은행도 이걸 모르지 않아요.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압력이 생기면 금리를 마음대로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배출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줘요.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혀서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내 전문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이란 경제의 대부분이 석유 수출로 이뤄져 있는데 해협을 오래 봉쇄하면 이란도 석유를 팔지 못해 자충수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4월 초 소강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번 사태가 남긴 숙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절대적인 비중을 중동 단 하나의 경로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이건 이번이 처음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에요.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같은 해협에서 유조선 전쟁이 벌어졌고 유가가 몇 배로 치솟았습니다. 그때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에 시달렸거든요. 4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같은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청구서 문제는 이란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세 압박, 파병 요구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동맹에 대한 비용을 분담시키려는 큰 흐름 안에 있거든요. 지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상황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간 한미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이라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 고지서이고 주유소 계산대이고 마트에서 장 보는 장바구니 얘기예요.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건 언제나 이 해협 하나에 경제에 목줄이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태를 단순히 중동전쟁 뉴스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에너지 다변화, 전략 비축유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단어들이 머나먼 정책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 그게 다 39km짜리 해협 하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생활비 꼭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호르무즈는 알면 알수록 우리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곳이에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놀라는 것보다 이런 구조를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경제 이야기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 들고 올게요.